근데 이게 진짜 듣다 보니까 일반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이런 정보는 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영업 관련된 어떤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곳에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작은 스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유료 컬럼이나 이런 데서는 들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빵을 구울 줄 아세요? 그때는 사실 뭐 전혀 몰랐고 그렇죠. 발효라는 과정을 잘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영은 하셨던 네. 거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대표님의 마인드나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대표님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또 자주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자주 이용도 하고 또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보고 대표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태극당을 운영하고 있는 신경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태극당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용을 했었던 곳이라서 너무 익히 알고 있는데 연매출이 200억까지 나오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태극당이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직영 매장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8개 정도인데 연매출 200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브랜드 마케팅을 어떻게 잘 하시길래 이렇게 200억까지 그리고 대표님이 또 합류하시고 나서 뭔가 큰 기폭이 있어가지고 매출이 좀 늘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공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좀 대표님이 합류하시게 되면서 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드리기 전에 대표님께서 언제쯤 합류를 하시게 됐고 어떤 연유에서 합류하셔서 이런 리브랜딩을 거쳐서 또 매출을 좀 많이 일으키셨는지 잠깐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저희 브랜드는 이제 46년도에 생기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브랜드예요. 서울 사대문 안쪽에 생긴 최초의 빵집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이제 기업체 중에 하나고 자영업자 중에 하나셨어요. 그래서 8, 90년대까지가 저희 브랜드의 전성기였고 제가 합류한 건 2012년도에 이제 합류하기에는 사실 카운터본 직원으로 들어가서 카운터 이제 한 1년 정도 보다가 이제 13년도 5월에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고 7월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갑자기 사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래도 밑바닥부터 시작하셨네요. 근데 사실 카운터만 봤기 때문에 뭔가 후계자 수업 뭐 그런 거창한 그런 거는 사실 전혀 없었고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거나 이런 거를 사실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운영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11년째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가 이 태극당의 브랜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사실 매출이 200억이 났다는 거는 마케팅을 안 하고는 이렇게 매출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셨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는 저희가 한 3가지 방향 정도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지금 뭐 이커머스 채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홈쇼핑에도 들어가서 저희는 판매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플리마켓 같은 데서도 한 50번 이상 그냥 나가서 좀 젊은 고객층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해왔고 그래서 매출 올리는 그런 활동들은 사실 다양한 채널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거의 다. 홈쇼핑에 나간 거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홈쇼핑에 작년에 이제 3번 나갔었고 그 나가게 된 계기는 어쨌든 저희 이제 생산 공장을 새로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가동률을 위해서 사실 채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단타로 어쨌든 많은 양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니 그래서 보통 브랜딩 입장에서 홈쇼핑에 나가는 거랑 뭔가 좀 소위 말하는 멋있는 브랜딩이랑은 좀 결이 안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근데 사실 저는 채널에 많이 들어가 보고 나서도 워낙 우리나라는 무언가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지속됨이 없으면 금방 좀 잊혀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사실 회사 이윤을 좀 남기기 위해서 그런 채널도 사실 들어가 봤고 모든 게 사실 매출 올리기 위한 좀 활동으로. 그러면 이커머스 그 다음에 팝업 이커머스는 온라인 쪽이었고 팝업은 또 오프라인에서 계속 하시는 건데 그거 외에도 또 어떤 방향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그 전에는 백화점이나 몰 이런 유통사에서 하는 팝업들이 사실 좀 굿즈가 큰 팝업이고 그거 말고는 소소하게 그런 좀 홍보용으로도 팝업 나가서 매출은 아니더라도 좀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백화점 팝업을 한 번씩 나가게 되면 하루에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그런 뭐 조건들이나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2년도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는 그냥 오래된 브랜드였고 이게 뭔가 좀 바이럴이 되거나 이런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장춘동의 본점 큰 건물에서 실제 하루 매출이 100만 원대였으니까. 아, 그 큰 건물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빵 직원들도- 팔아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직원도 사실 너무 적었고. 아, 몇 명이나 근무하셨어요? 그때 정직원 기준으로 아마 20명보다 훨씬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20명이 안 되더라도 하루에 매출 100만 원이면은 유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나온 거예요. 일단 개인 사업자니까 세금 내고 뭐 이러면은. 네, 적자이네요, 무죠.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브랜드가 이제 딱 하나만 남아 있었고 장춘동에 그게 약간 명맥 유지하는 느낌으로 근근히 살아있는 그냥 그런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백화점에 뭐 팝업 요청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이랑은 사실 조건이 너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작년 매출이 213억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 하기 전까지가 한 3년 전에는 100억이 안 됐었어요. 매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장도 많아지고 백화점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저희가 뭐 그 사이에 뭐 다양한 뭐 활동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콜라보레이션부터 해서 백화점에 조그만 팝업들 나가면서 저런 그런 좀 경험해보면서 지금은 사실 조금 좋은 조건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보통 그 델리형이든 베이커리 형태로 나가는 수수료보다는 사실 좀 좋은 조건으로는 나가고 있고 그 전에 사실 마케팅 활동하면서 매출 올리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조건까지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된 브랜드라고 이런 조건을 다 받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팝업을 이제 요청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하고 싶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이게 사실 팝업이 나간다고 해서 돈이 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브랜딩 관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 브랜드를 좀 인지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하고 싶은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 목적으로 나가는 게 저는 사실 유통 채널의 1번인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더현대 서울에 이제 MG 객수가 한 60% 된다고 60%. 6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현대는 이제 그 백화점 떼버렸잖아요. 더현대 서울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뭔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백화점의 기본 지하 식품관에서 하는 팝업들을 보면은 어쨌든 매출 바라보고 나오시는 팝업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우리 백화점에서도 팝업을 하는 곳이야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그쵸. 어쨌든 양분화되는 네. 게 있는 거군요. 저희는 더현대 서울의 백화점이라는 매장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 생기기 전부터 저희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입점에 대한 부분을.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 베이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압구정 현대에 처음 팝업을 나가봤고 거기서 1,500 이상씩 팔았어요, 매일. 하루에. 압구정은 어쨌든 소비력이 있는 분들이고 저희가 그만큼 사실 물건도 많이 준비했고 그 다음에 조금 추억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화점 지금 평균 매출이 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팝업에 한해서 좀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때 좀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는 과감하게 이제 백화점에 진출을 해보고 팝업도 해보고 아마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네네. 이제 어쨌든 최종 목적지나 최종 꿈이 뭐 네. 프랜차이즈화나 아니면 직영 매장을 확장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브랜드를 좀 더 인지도를 많이 향상시켜서 또 백화점에 입점하시는 게 또 꿈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가본 입장에서 네네. 또 이런 이야기들 좀 꽤 많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그 저희 장관에서 강의를 또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네. 그때 좀 더 디테일한 네네. 이야기들 그때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사실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나 뭐 조건 이런 거는 사실 뭔가 약속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인 그냥 F&B 안에서의 뭐 수수료율은 대충은 알고 있어서 술자리에서 듣는 것도 있고 술 취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태극당권을 얘기하지 네. 못하더라도 네. 술자리에서 들은 다른 분들 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분들도 다 좋게 받긴 했더라고요. 좀 그렇죠. 예, 유명한 브랜드들은. 그런 것들을 유명하지 않더라도 또 네네. 잘 받는 네네. 뭐 MD들과 어떻게 또 협상하냐에 따라서 뭐 그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대표님의 그 10년의 노하우를 네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또 마케팅을 하고 계신지 저희 브랜드가 좀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는 콜라보레이션 활동이나 팝업 성수동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17년도부터 사실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패션 브랜드라고 하면은 브라운브레스라는 브랜드와 이제 그 콜라보를 시작으로 거의 한 40번 이상은 콜라보레이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군표 맥주 나오기 전에 맥주도 만들어보고 뭐 신발은 벌써 세계 브랜드랑 했었고 진짜 다양한 동화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유통사 PB 상품이랑 같이 협업도 해보고 그래서 OEM 경험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오래된 브랜드고 그걸 좀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활동은 사실 되게 소위 약간 힙한 느낌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고객분들은 그것 때문에 좀 더 사실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었고 저희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잘 모르셨던 이제 젊은 고객층들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를 인지하시는 계기도 있고 그래서 콜라보가 어디 가든지 간에 태극당 얘기할 때 콜라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콜라보라는 게 사실 뭐 직접적으로 매출에 뭐 큰 도움이 된다거나 사실 네. 이런 개념보다는 네. 브랜드 인지도나 일단 브랜딩 관점에서 꾸준히 네. 해오고 계신 부분들이 있군요. 맞아요. 이게 무조건 저는 아카이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로 돈을 번다고 들어가는 순간에 결국에는 상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수익 때문에 MOQ가 나와야 되고 뭔가 네. 이게 결국 돈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비용이 꽤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MOQ라는 개념이 어쨌든 소량 생산이 아니잖아요. 뭔가 최소 어쨌든 네. 맞춰야 되는 그렇죠.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품 패키지를 한다고 하면 뭐 최소 몇천 개 이상이고 그렇죠. 뭐 어떤 비닐 롤로 해서 생산한 곳이면 몇만 개 단위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결국에 제품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콜라보도 물론 해보긴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브랜드의 색깔을 좀 알릴 수 있는 저희끼리 좀 재미난 일이라고 하는 네. 그런 작업들을 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듣다 보니까 네. 일반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네. 사실 이런 정보는 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영업 관련된 어떤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곳에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작은 스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데 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유료 컬럼이나 이런 데서는 들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년 정도 또 네. 운영을 하고 계시고 대표님 주변에 대표님과 비슷한 F&B 브랜드 네. 형태의 대표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런 자유로운 대화를 많이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어떤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런 모임 같은데 사실 또 가기도 좀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인사이트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콜라보레이션까지 네.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 매출이나 이런 걸로 크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도 ESG 경영의 일부분을 좀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뭔가 대기업들이 선언적으로 말하는 그 거창한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저희는 46년도에 생긴 브랜드고 그 다음에 장춘동 본점이 73년도에 오픈한 매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장사하던 곳이기 때문에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저희 이제 매장에 있는 뭐 옛날 영수증 뭐 기계부터 해서 현판 이런 것들을 다 한 100여 점 정도를 이제 가져가셨어요. 저희는 거의 기증하신 거구나. 네, 기증을 했고 지금 매장에 있는 그런 이제 옛날 물건 같은 느낌의 것들은 대부분이 다 복제품으로 좀 되어 있어서 뭔가 근현대사 사료를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사실 뭐 기사화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지만은 네. 그 중구청이랑 같이 해서 기부 활동이나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 브랜드가 이름이 태극당이고 로고가 무궁화고 할아버지께서 그 설립하셨던 이유 자체가 배고픈 국민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시작된 그 브랜드거든요. 그 장충동 매장에 원래는 태극기도 걸려 있었고 뭐 벽에는 거북선 벽화도 있어요. 맞아요. 네, 6월 호국의 달 때는 또 뭐 일부 기부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게 지금 꽤 연차로 쌓이고 있어서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활동했다는 게 좀 저희 입이 아닌 외부의 입에서 좀 바이럴되길 바라면서 좀 그런 활동들도 그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체 기사화를 해서 네. 이제 보도 뉴스도 내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들 하는데 어쨌든 네. 뭐 그런 것들을 일부러 기사화 하지는 않으시고 계신 거고 그죠? 고민이에요. 이거 어쨌든 그 기부하는 곳에서 좀 기사 내주시는 것도 있고 근데 좀 대부분은 좀 사진 촬영 이런 거 하더라도 기사화 이런 거 안 하는데 뭔가 이걸 우리 입으로 막 얘기하는 게 좋은 거는 나누는 게 미덕이라고 하지만 좀 약간 막 티내는 게 멋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조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입에서 갑자기 확 드러나길 바라면서 그걸 왠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가면서 조금 더 기사화되면 좋겠다라는 좀 느낌은 받는데 아 이게 그 마케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연매출 200억이나 내고 있고 이렇게 역사가 깊은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브랜드라고 해봐야 5년 이상 10년 이상 가는 브랜드가 거의 없을 정도로 F&B에서는 빨리빨리 사라지거든요. 근데 태극당은 이미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브랜드라서 이런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 관련된 뭐 회의를 하거나 또 뭐 논의를 하거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마케팅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회의록 같은 거를 쓰시죠? 그렇죠. 회의록 뭔가 특별한 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그래도 디테일하게 큰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그런 내용들을 주차별로 계속 그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회의록을 좀 뜬금없지만
민감한 어떤 네. 수치들은 좀 모자이크 하더라도 네네. 이렇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PDF랑 PPT 네. 파일로 해서 저희가 뭐 지울 건 지우고 이렇게 대회비가 또 들어있기 네. 때문에 사실 카테고리별로 무언가 하는 활동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매장 단위든 내부 마케팅이든 뭐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좀 적용을 할 만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매주 이런 거를 서로 그 회의체를 통해서 공유, 회의가 없으면 자료로라도 사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진행되면서 누구나 이제 마케팅 활동이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많아지니까 좀 더 이게 사실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해주시면 네네. 이걸 또 보시고 또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별게 아니라서 네. 뭐 이게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마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또 네네. 참고하시는 분들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드렸을 때 네네. 또 좋은 가치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ESG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대놓고 하는 ESG로. 네, 그럼 저희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네네. 어쨌든 공유해 주시는 걸로 네, 약속을 이렇게 하셨고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봤는데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강의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네네. 많은 사장님들께서 네네. 주방에 본인이 요리도 하면서 또 빵도 구우면서 네네. 그러면서 사장을 해야 되고 네네. 그게 아니면은 사장의 역할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선대에서 어쨌든 네. 운영하시던 브랜드였고 아버님한테 또 물려받으신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경영 수업을 받으시거나 네네. 빵을 구울 줄 아세요? 이제는 구울 줄 알아요. 이제는 구울 줄 아시지만 처음에 그때는 사실 뭐 전혀 몰랐고 그렇죠. 발효라는 과정을 잘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영은 하셨던 네. 거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대표님의 마인드나 네네.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내용을 2부에서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